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걸까요? 뭐 이를테면 액션 영화를 봐서 그 짜릿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고전 멜로를 보면서 그 깊이 있는 이야기에 심취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야한 영화를 보면서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 또 웃긴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히히덕거리면서 한바탕 크게 자지러지게 웃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래도 좀 즐거움을 주는 목적성을 띠죠. 근데 간혹 영화들 중에 좀 불편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일부러 그 영화를 봤든 어떻게 우연히 봤든지 간에 영화가 끝나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다시 이 영화는 보지 않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란 영화였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게 이제 뭐 초록물고기도 그렇고 박하사탕까진 그랬는데, 솔직히 오아시스는 솔직히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뭐 가까운 사촌 동생이 선천적으로 이제 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거니와, 분명히 감독분께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들에 대한 그 진정성은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느꼈는데,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공주였죠. 그리고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그리고 불친절하게 등장했던 판타지 장면들, 싫었던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결국 그들이 현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영화 속 세상. 뭐 현실도 마찬가지였겠죠. 현실은 아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오아시스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였고 힘들었어요. 사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은 덜 했었어요. 오아시스에 비하자면, 뭐 지금 제가 뭐 다시는 보지 않을 영화에 대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그랬었어요. 충분히 감독에 대한 마음을, 저 스스로도 저 역시 마음을 열고 영화를 마주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그가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과속 방지턱 같은 그런 어떤 걸림돌들이 결국은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한두 번씩 감정을 스톱시키고, 또 한 방향으로는 감정을 격렬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연출, 그런 스타일, 그런 게 있었죠. 버닝은 도시와 비도시, 사실 그것을 농촌이라고 국한하는 것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기준일 거예요. 왜 우리는 매번 도시를 기준 삼는가라는 대전제 속에서 자유로운 미디어는 없겠죠. 어제도 잠깐 케이블로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채널에 박지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지도사 분께서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누구나 사람은 죽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언제 어디선 다 죽는데, 그 프로그램의 중간중간 이제 인서트로는 서울의 노을 지는 서울, 퇴근길의 서울, 고즈넉한 서울이 보여지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 울릉도에 사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마치 장례지도 사는 서울에만 있고 힘든 도시민의 삶은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역설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여 있는 거죠. 아까 뭐냐면 버닝은 결국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소유할 수 있는 자와 소유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존재론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를 불태운다는 가설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겁이 났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그 두 개의 현실을 또 전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잘난 캐릭터, 뭐 이런 식의 배치들이 영화 중반부 이후에 확실히 몰입을 주는 굉장히 놀라운 매력을 갖고 있는 구조라고 느껴졌고요. 사실 이창동 감독은 저 같은 애송이가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해요. 제가 뭐 굳이 자신이 없으니까 겸손을 떠는 이유도 있고, 뭐 차근차근 썼다 지웠다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 있는 주둥이로 나불나불거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우리가 사실 이 정도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감독 혹은 대부분의 작가들은 더 많은 기교와 더 많은 효과들, 장치들을 분명히 영화 전반에 매복시키고 복선으로 두고 그랬을 텐데, 버닝은 약간 스릴러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드라마의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서사가 뒤틀리지도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플래시백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하물며 열린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불안감 혹은 불신이 그래도 한 스텝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치 단추를 채워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결말에 다다릅니다. 머릿속에 버닝이 막 꽉 차 있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데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영화라는 아쉬움, 그리고 제 능력 밖의 영역의 영화라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죠, 시. 사실 이 영화는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슬프다고도 했고, 또 여러 입방정 떠는 매체들의 글자 기사들을 보면 굳이 나까지는 안 봐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또 그래도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특정 감독의 필모를 모두 다 봐야 되는 것은 또 그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너무 많이 늙어버린 김이라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시라는, 사실 시가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도 은유와 상징이 난무하기 때문에 유독 더 어렵고 다양한 해석들로 인해서 좀 한결같은 작품들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분야인데, 결국 극중 윤정이라는 배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남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라는 비일상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판타지에 가까운 컨텐츠를 접하면서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야 되는 어떤 시를 짓고자 하는 작가들의 색안경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또 정작 자신의 조카랜다, 손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고 한 생명의 목숨을 사라지게 한 범죄자라는 사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내적 갈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죽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든 손자, 당장 마련하기 힘든 합의금,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언급결에 시작한 시 배우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삶에 개입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잠시나마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왜 그 클래스, 시 배우는 클래스에서 마지막 시간에 시를 한 편씩 내기로 했는데, 사실 그 20여 명, 10여 명에 가까운 아무도 시를 내질 않잖아요. 못 내는 거죠. 사실 뭐 그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업을 듣고 열댓 번 듣는다고 시 한 편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런 걸 들어야지만 또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성장 과정에서 지금보다 너무 힘든 과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 특히 할머님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늦으나 뒤늦게나마 한글을, 글자를 배우셔가지고 쓰신 시를 보면 그 어떤 문학가의 시인의 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멋있거든요. 솔직한 언어, 고든 방향성, 뭐 그렇게 막 은유를 막 빼곡히 심어놔야 아름다운 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클래스에서 이 주인공은 사실 정식으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엉겁결에 5만 가지 때를 써서 우여곡절 끝에 클래스에 합류하고 수업에 합류를 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지만 스스로가 노년에 품는 이상 너머로는 또 그녀의 삶의 궤적에 남게 된 손자와 그 손자가 범해버린 범죄에 또 일부 책임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시를 완성했다는 거는 어떤 그 수업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유희와 즐거움을 향해서 시를 접했기 때문에 시를 완성 못했다 라는 전제, 그리고 이 여주인공은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시 한 편이라도 마무리 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록물고기의 막둥이도 그랬고, 박하사탕의 영식인가 영석인가 아무튼 극중 설경구의 캐릭터도 그렇고, 영수였나? 뭐 오아시스는 문소리와 설경구 모두가 다 그런 짐과 힘든 현실을 감당하고 있었죠. 버닝에선 유아인이 그랬고, 시에서는 윤정희란 배우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밀양에 다다르면, 밀양은 사실 되게 무서운 영화였어요, 저한테. 사실 저는 뭐 사실을 빼고 종교가 없습니다. 부처, 예수, 뭐 아무 제 삶과는 무관한 캐릭터들인데,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리는 전두현이 연기한
그러니까 주인공의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아무튼 영화가 그리하여 끝났어. 근데 야, 송강호란 배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이 어마무시한 배우가 이 영화에는 제법 많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치 그는 밀양 거리의 시내에 놓여진 무슨 가로수처럼, 어디 뭐 산자락에 놓여진 바위처럼, 카센터 근처에 있는 빈, 그러니까 빵꾸 난 타이어처럼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정말 딱 거기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연기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물론 또 감독의 주문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밀양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앞, 잠깐만, 이게 이 세 개를 조금씩 비교하려고 하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밀양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버닝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밀양은 뭐 종교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미리 말하면 용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닝의 존재, 시의 대가. 그럼 밀양은 또 뭐라고 말을 해야 좀 이 세 개가 제법 어울릴까 싶은데, 중요한 건 어떤 종교라는 색이, 그 종교라는 전제가, 가르침이 영화 속 사건에 전해주는 파장, 그리고 여주인공이 종교를 품에 안고 내동댕이 치는 과정에서 그저 우리가 단순히 종교를 뭐 기독교 혹은 뭐 회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용서가 가장 어울리긴 하겠네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가에 대한 반문일 거예요. 특히나 그 유괴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의 딸 앞에 헤어커트를 맡기는 종반부의 장면이 특히나 그렇죠. 영화 속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들은 죽었고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는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또 그 범죄자의 딸에게 머리카락, 어쩌면 혹시라도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기점에 기로에 서서 또 잠시 고민하고 망설이는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영화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쉬운 영화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어려운 영화들이 난 어려운 영화야, 너희들은 날 어렵게 봐야 돼 라고 우리들을 또 역으로 겁박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가볍고 쉬운 영화들이 있다면 또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영화들도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조화롭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가 이창동이기에 오아시스 빼고 꼭 몇 번은 더 다시 보고 싶어지는 욕심이 나는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원하진 않았지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안 해도 못 해도 되지만 결국은 기승전 용서로 귀결이 되는 그곳의 공기들이, 우리가 아는 이창동 감독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 좋은 영화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아무튼 어렵긴 합니다. 또 다음에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